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을 조금 넘긴 아줌마입니다. 어렸을 때에도 집이 어렵지 않아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언제나 손에 넣고 아쉬움이란 감정이 뭔지 모르고 컸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낳은 외동딸인지라 사랑도 독차지했었고요. 어디를 나가도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는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중고를 한 번도 두 발로 걸어서 등하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날이 어떻든 간에 부모님이 매번 차로 직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 주셨죠.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하는 법이나 생각하는 법을 많이 배우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잘못에는 늘 관대했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단체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짧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행동을 많이 반복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서 한 달 급여를 꾸역꾸역 받아내는 건 지옥을 견디는 것과 같았거든요.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귀농을 하셨지만 그래도 돈이 없는 건 여전히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용돈 쓸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면 안 되냐? 그 정도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고생하는 거 보려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전 시골에서 사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어서 그쪽으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도 있었고 꽤 진지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들 3년을 넘기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30이 넘어서 이렇다 하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니 부모님은 둘이 가고 나면 외로워서 어떡하냐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서 좋은 사람 못 만났냐고 물어보시니 늘 부족함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했던 부모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래서 집도 안 찾아가고 일부러 바쁜 척 전화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덜컥 겁이 나서 전화를 받으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시골로 내려갔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아야 되는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어차피 9to6로 다녀야 하는 직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 나을 때까지만 집에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는 도시에서의 생활이 지치기도 했고 프리랜서로 작업하던 일을 마감하던 때이기도 하고 공백기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조용한 때에 엄마와 함께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아빠와 같이 병원도 다녀오는 등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엄마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 젊은 남자 한 명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젊은 남자를 만난 건 시골에서 처음이라 신기해서 저 남자는 누구냐고 엄마에게 물어보니 그 동네 분홍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늘 오고 가면서 보았던 3층 집에 마당이 예쁘고 대문이 고풍스럽던 집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집에 돈이 많고 하다 보니 다 사람 부리면서 살고 아들도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니 가업을 잇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를 하긴 하는 모양인지 집의 재산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다면서 저런 남자는 어떠냐고 엄마가 은근슬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관심 없다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웃기지 않냐면서 대충 넘겼어요. 그런데 오지랖 넓은 우리 어머니 그 집 아들을 초대해 저녁도 해먹이고 저와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 붙여놓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부끄러운 마음에 괜히 싫은 내색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주책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그 남자가 헤어지기 전 제 손을 턱하니 잡으면서 내일 서울로 떠나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니 떠나지 말고 자기와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전 얼떨결에 그 집 아들에게 청혼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폭포수에 몸을 실은 것처럼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분홍의 아들은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은 대놓고 돈 자랑을 하진 않으셨지만 드라마에서나 보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구분 짓는 것도 우습다는 등 그냥 여기 전체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결혼하게 되면 새아가 앞으로도 땅 몇 개 떼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니 내려와서 사는 건 자기들의 과욕이고 과욕으로 화를 입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서 서울 강남구에 60평짜리 아파트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근처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걸 넘겨줄 테니 거기서 나오는 세 받아서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살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차가 많이 낡았던데 이참에 새 차로 바꾸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봐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 우리 집도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이렇게 밖에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심 이 남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하자가 있길래 나한테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걸까 싶은 거예요. 농담 삼아 어르신들한테 아무리 봐도 울 신랑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이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니 의심스럽다고 무슨 비밀이 있으시냐고 하니 기분 나빠하실 줄 알았는데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다고 애도 낳지 말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주면 안 되겠냐. 그게 두 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저도 아이 낳아서 키울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제 삶이 더 중요할 건 분명했으니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 또한 자신 없었죠. 아무튼 그때 알았다고 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계약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었어요. 어머님께 급한 전화가 와서 계약서의 도장은 내일 찍으면 안 되겠냐고 하고 전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시골로 내려갔죠. 그리고 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화목한 새 가족이었거든요. 늘 자신 앞에 있는 반찬을 남의 입에 떠먹여주기 바쁘고 예쁜 풍경을 보면 혼자 보기 아까워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집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싶다는 등 틈이 날 때마다 가족여행을 다니면서 가족애를 과시하셨기 때문에 전 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남자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줄지 또 우리 둘만의 가정은 얼마나 화목할지 기대가 되었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방이라고 하던 곳에는 남편의 동생이 있더군요. 남편의 동생은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부끄러운 마음에 죄인 줄 알면서 새 가족인 것 마냥 살아왔다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길면 들키는 법이라는 등 이제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등 온갖 변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네 앞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줄 테니 자기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애도 없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라 하시지 않았냐 하니 아버님이 대뜸 너희 사이에 애가 있음 이 녀석 받아주겠냐고 그게 다 그런 뜻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워 집에 가서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이 일단 다 알았다고 받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겠다고 하고 실제로도 몇 달은 같이 살라고 하셨어요. 시동생은 아름답게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바로 결혼이죠. 자신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동생 결혼시켜줄 테니까 일단 순종하라 하시길래 부모님 말이 아주 허황된 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시댁 재산도 만만치 않았지만 또 평범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무리는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결혼을 접을까도 생각했지만 결혼했다 돌아온다 할 때도 저에게 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또 그렇다고 남편이 후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상하고 얼굴도 준수했기 때문에 어디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한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에선 시동생을 바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서울집에서 그렇게 셋이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시동생대로 불편한 게 눈에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그걸 빌미로 도련님도 연애도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고 싶지 않냐고 꼬시면서 엄마가 알아봐준 여성분들과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편도 제가 무슨 연애야 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시동생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무료했고 자신도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다 해보는 건 한 번씩은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 후로 30번의 맞선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생각보다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나이도 자신보다 어려야 하고 얼굴도 예뻐야 하고 학벌도 받고 성격에 그 집의 배경까지 꼼꼼하게 따지더군요.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 눈을 조금 낮추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남지도 않았다. 이렇게 깐깐한 분은 처음 본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솔직히 제 목적까지도 주제를 알아라 라는 말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늘 고생해 주시는 거 안다고 뒤로 선물을 더 해드리면서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드디어 자신의 운명의 짝을 만났다며 신나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꿈에서나 그리던 이상형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면서 그녀가 준비만 되면 바로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동생이 2번의 만남을 따로 가진 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러면 여자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니 어차피 결혼을 목표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오히려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여성분은 시동생의 말처럼 정말 누군가의 꿈속에서나 그려봤을 법한 분이었어요. 동그랗고 큰 눈에 짙은 쌍꺼풀과 긴 생머리에 살짝 웨이브진 것과 갈색빛이 도는 머리 색깔과 눈동자 색깔이 묘했고 입술은 짙은 색을 바르지 않았음에도 생기가 돌며 여자가 봐도 반하겠더라고요. 나이는 저희보다 한참 어렸습니다. 시동생과 비교하면 8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양한 사람과 연애도 해보고 싶을 거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웬 결혼이냐고 물으니 어렸을 적부터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고 결혼한다고 해서 여자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좋은 남자를 빨리 만나서 가정을 차리는 게 여자한테는 그게 제일이지 않냐고 하길래 설득당해버렸죠. 둘은 그 주에 바로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고 하더군요. 주말이 끝난 다음 날 어머니한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간을 내어 남편과 시골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시동생 모르게요. 내려가니 아무래도 그 여자를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인생에 있어서 저런 여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다. 이건 귀인이라는 거죠. 귀인을 서운하고 섭섭하게 해서 돌려보낸다. 이건 3대가 저주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을 두고 돌려 말하시길래 그래서 용건이 무엇이냐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니 시동생 와이프가 진짜 우리 집 사람이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희생해달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잠시 경기도 40평짜리로 옮기라고 하시고 주기로 했던 땅 중 일부도 먼저 팔아서 현금화시킨 다음 시동생네의 살림을 보태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 얼마나 좋은 걸 해주려고 하시냐고 하니 강남의 펜트하우스 정도는 자가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 있죠? 전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벙쪄 있는데 남편이 덜컥 자기 앞으로 된 상가 건물이 있지 않냐고 그걸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알고 있지도 못했던 상가를요. 여보! 하고 소리 지르니 집안일이니 자기는 잠시 빠져 있으라고 하길래 제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전 이럴 때 의논을 할 친구도 없었기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이런 상황을 다 말했죠. 다 말했더니 우리 계획대로 시동생을 떨굴 수 있는 기회인데 너도 잠시는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편이 상가를 내놓겠다 했으니 집은 건드리지 말라 얘기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대화를 다 듣기라도 하신 건지 남편이 상가를 주기로 했고 저에게 주시기로 한 것 중 땅도 일부를 팔게 되었으니 좀 질투날 마음만 잠시 접어두고 이해해달라 양해를 구하시더군요. 그래서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네는 강남 펜트하우스 자가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한테는 저한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노른자 땅 상가를 주셨더라고요. 딱 봐도 제가 받을 세보다 그쪽이 받을 세가 몇 배가 되어 보였지만 좀만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또 엄마 말처럼 시동생을 자연스럽게 떼어낼 수 있는 기회니 참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은 시동생네와 서로 집도 오가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댁을 내려가면서요. 그렇게 하루는 시동생 와이프가 둘만의 시간을 너무 못 가지는 것 같다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워낙 나이도 어리니 아직 철이 없고 자기들밖에 중요한 게 없을 시기다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연을 끊고 살겠다는 거였나 싶을 정도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집을 찾아가도 도통 답이 없더라고요. 안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사를 간 건지 어쩐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연락이 안 되니 두 사람을 실종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저희에게 말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동생 와이프네 친정에서는 둘이 알콩달콩 지내느라 바쁜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연락하시면 애들이 엇나갈 수도 있다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신혼생활을 즐기겠다 어렵게 꺼낸 말이었는데 왜 지켜봐 주지를 못하냐면서요. 그렇게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면 둘이 해외로 사랑의 도피를 떠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쯤 밤 늦은 시간에 남편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받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뚝 끊더군요. 도저히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빚쟁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누구시냐고 하니 저희 시동생 이름을 대면서 걔 알지 않냐고 하길래 우리 가족이라고 하니 시동생이 진 사채빚이 5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설명은 자기들이 해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 돈 준비해 놓으라는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시동생 집을 찾아가 미친 듯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사람이 쫓아 나오고 경찰까지 왔더군요. 시동생을 찾으니 무슨 소리냐며 이 집은 1년 전에 사자마자 판 집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시댁에 연락을 하니 자기들 집에도 포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30억을 내놓으라고 했다길래 일이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얼른 실종신고하시고 시동생을 찾아봐야겠다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어쩌면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사람이 시동생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과 둘이 핸드폰을 사이에 두고 또 전화가 오길 기다렸고 시간이 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너 영우지? 영우야, 너 지금 어디니? 하면서 남편이 감정에 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도 엉엉 울더군요. 형, 나 영우 맞아. 하기에 지금 어디인지 말해라. 데리러 가겠다고 해서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시동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시동생이 있던 곳은 시댁에서 딱 반대편이었고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화를 쓰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자신이 너무 힘들어하니 이 정도는 봐주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통통했던 시동생은 홀쭉해져서 시부모님이 보시면 못 알아보실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남편이 물으니 시동생이 하는 말,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사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안심시킨 다음 재산을 모두 가지고 튀기 위한 계략이었다고 하더군요.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 갇혀 남는 시간에 한 모든 생각들이 그쪽으로만 꽂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친정이다 알려준 사람들도 모두 고용된 아르바이트였대요. 사실은 가족도 없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기치고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다더라고요. 학벌 같은 것도 모두 위조된 거짓이었고요. 어디로 사라진 것도 모르냐고 하니 자기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양병원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셋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전 죄스럽더라고요. 시동생이 날 귀찮게 하면 얼마나 귀찮게 했으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이 꽁으로 봉사를 강요당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 욕심에 몹쓸 짓 당하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자신들 욕심이 지나쳐서 과분한 것을 탐내다 아들을 이 꼴을 만들었다면서 무릎 꿇고 시동생에게 빌었고 시동생 또한 자신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에 우리 집에 찾아온 것 같아 죄스럽다고 울었습니다. 당장 앞에 떨어진 사채빚은 가지고 있는 모든 땅과 건물을 팔아서 갚아내었고 현재는 그 여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라고 소개해줬던 사람들도 결혼식에 왔던 이들까지 모두가 고용된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그녀를 찾기에 여간 쉽지 않더군요. 저희 가족을 풍비박산 내고 아픈 상처를 준 그 여자를 꼭 찾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